북한에서 목숨을 걸고 전해진 충격적인 진실을 공개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침묵 속에 갇힌 수많은 우리 동포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9시간. 그 시간이 지나면 여성 사형수의 몸에서 특별한 물질이 추출된다. 북한 최고 지도층의 건강을 위해. 두 손이 떨리는 것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제12호 교화소 여성 사형수 관리실. 내 눈앞에 펼쳐진 비밀 문서의 내용은 5년간 내가 의문을 품었던 모든 것에 대한 끔찍한 답이었습니다. 하체 구속구 시간 규정은 단순한 형벌이 아닙니다. 극도의 공포와 스트레스 상태에서 여성의 몸이 생성하는 물질을 최대화하기 위한 계산된 고문입니다. 문서를 읽는 순간 내 귀에는 영희의 비명이 다시 들렸습니다. 지난달 사형 집행 전 하체를 특수 벨트로 묶은 후 9시간 동안 그녀가 겪었던 고통의 비명. 선생님, 왜 이러는 거죠? 차라리 지금 죽여주세요. 동료 간수가 한 번은 여성 사형수의 벨트를 느슨하게 풀어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로 그녀는 6개월간 노동교화형을 받았죠. 그때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은 압니다. 벨트가 풀리면 추출 효율이 급격히 떨어지니까요. 제 이름은 리미양입니다. 함경북도 출신이며 2008년부터 2018년까지 북한 제12호 교화소에서 여성 수감자 관리 담당으로 근무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북한 정권의 가장 어두운 비밀 중 하나를 폭로하려 합니다. 저는 함경북도 회령시 출신의 리미양입니다.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제12호 교화소에서 여성 수감자 관리 담당으로 근무했습니다. 특히 마지막 3년은 특별 처우 대상자, 즉 사형수들을 관리하는 업무를 맡았습니다. 2019년에 탈북해 현재는 대한민국에 정착해 새 삶을 살고 있지만 그 시간의 기억은 제 영혼에 지울 수 없는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특히 여성 사형수들의 마지막 모습, 그 공포에 질린 눈빛이 밤마다 꿈에 나타납니다. 지금껏 제가 목격한 일들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두려웠고 부끄러웠으며 때로는 그것이 정말 일어났던 일인지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습니다. 북한에서 여성 사형수들에게 행해지는 비인간적 처우, 특히 사형 집행 전 하체 구속구 시간 규정이라 불리는 잔혹한 관행에 대해 세상에 알려야 한다고 결심했습니다. 교화소 내에서 사형수 관리는 최고 기밀 사항이었습니다. 우리는 특별 교육을 받았고 엄격한 규정을 따라야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 여성 사형수들의 하체를 사형 집행 9시간 전부터 특수 벨트로 단단히 묶어두어야 한다는 규정이었습니다. 처음 이 임무를 맡았을 때 저는 단순히 도주 방지를 위한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이 규정의 진짜 목적이 단순한 보안 조치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형수 관리를 맡은 첫 해, 저는 감정을 배제하고 단지 명령을 수행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것이 북한에서 살아남는 방법이었으니까요. 상관들은 늘 강조했습니다. 여성 사형수의 하체를 풀어주면 절대 안 된다. 어떤 이유로든 규정을 어기면 너도 처벌받을 것이다. 그 당시에는 그저 과도한 경고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첫 사례를 직접 목격한 후 그 경고가 얼마나 현실적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것조차 온몸이 떨리고 식은땀이 흐릅니다. 하지만 세상은 북한 정권의 이 끔찍한 비밀을 알아야 합니다. 북한의 교도소 체계는 외부에 알려진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엄격합니다. 특히 사형을 앞둔 수감자들은 일반 수감자와 완전히 분리되어 관리됩니다. 제12호 교화소에는 특별 격리 구역이 있었고 그곳에서 사형수들은 집행일을 기다렸습니다. 여성 사형수들은 주로 3가지 죄목으로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첫째, 정치적 반역죄. 둘째, 한국 문화 유포나 종교 활동 같은 이념적 범죄. 셋째, 인신매매나 살인 같은 중범죄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단순히 중국으로 탈북하려다
체포된 여성들도 국가반역죄로 사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사형 집행은 보통 공개처형과 비공개처형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공개처형은 주민들에게 본보기를 보이기 위한 것이고, 비공개처형은 주로 정치범이나 특수사례에 적용됩니다. 제가 관리했던 여성 사형수들은 대부분 비공개 처형 대상이었습니다. 그들은 집행 전날 특별 독방으로 옮겨지고 그때부터 9시간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여성 사형수는 집행 9시간 전부터 특수 제작된 가죽 벨트로 허리부터 발목까지 단단히 묶여야 했습니다. 벨트는 허벅지를 강하게 압박했고 혈액순환을 제한했습니다. 수감자들은 이 상태에서 화장실 사용도 금지되었고 어떤 이유로도 벨트를 느슨하게 하거나 풀어줄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 규정이 사형수의 존엄성 유지를 위한 것이라고 교육받았습니다. 당시에는 그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북한 당국은 이 규정을 어긴 간수들에게 가혹한 처벌을 내렸습니다. 제 동료 한 명은 한 여성 사형수가 심한 복통을 호소했을 때 잠시 벨트를 풀어준 것만으로 6개월간 노동 교화형을 받았습니다. 그런 엄격함 뒤에는 분명 단순한 규율 문제 이상의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그 무언가의 실체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처음 제가 사형수 관리를 맡았을 때 저는 철저히 이념화된 간부였습니다. 수감자들은 단지 국가의 적이고 처벌받아 마땅한 범죄자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 한 사람의 삶과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들도 저와 같은 인간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 깨달음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2015년 봄, 제가 만난 한 여성 사형수는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2015년 3월 정치범으로 분류된 37세 여성 강선아가 우리 교화소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녀는 중국과의 국경 지역에서 밀수 활동을 하다가 체포되었지만 조사 과정에서 한국 연락책과 접촉한 정황이 발견되어 정치범으로 재분류되었습니다. 외모는 평범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특별한 강인함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처음 본 순간부터 이상하게 마음이 끌렸습니다. 강선아는 대부분의 사형수들과 달리 공포에 질려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온하고 담담했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고도 그녀는 교화소 내에서 다른 수감자들을 돕고 때로는 간수들에게도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그녀의 태도가 이해되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그녀에게서 인간의 존엄성이 무엇인지 배우게 되었습니다. 강선아의 사형 집행일이 다가오면서 저는 처음으로 9시간 규정의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왜 여성 사형수들만 이런 특별한 구속을 받아야 하는가? 왜 다른 간수들은 이 규정에 대해 말하기를 꺼리는가? 그리고 무엇보다 이 규정이 어겨졌을 때 정말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 질문들은 제 마음속에서 점점 커져갔고 결국 저는 교화소의 비밀 문서를 훔쳐보는 위험한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발견한 진실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끔찍하고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강선아의 사형이 집행되기 2일 전, 저는 그녀의 독방 감시를 맡았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죽는 건 두렵지 않아요. 하지만 마지막 순간에 존엄을 잃는 것이 두려워요. 그 당시에는 그 말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후에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강선아는 이미 9시간 규정의 진짜 목적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인간의 생명을, 특히 여성의 존엄성을 이렇게 모독하는 제도가 아직도 북한에서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에 제 가슴은 찢어집니다. 이제 모든 진실을 말할 때가 왔습니다. 사형수들은 범죄자일지 모르지만 그들도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존엄을 지켜야 합니다. 제가 목격한 일들이 이 세상에 알려져 언젠가 북한의 교도소에서도 인권이 존중되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북한의 형벌 체계는 겉으로 드러난 것보다 훨씬 더 잔혹하고 비인간적입니다. 법률상으로는 형법에 따라 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많은 부분이 비공식적인 지침과 비밀 규정에 의해 운영됩니다. 사형은 최고 형벌로 공식적으로는 17개 죄목에 대해 적용될 수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더 많은 경우에 자의적으로 선고됩니다. 특히 여성들의 경우 단순 탈북 시도나 한국 영상물 시청 같은 상대적으로 경미한, 다른 나라에서는 범죄로도 간주되지 않을 행위로도 사형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성 사형수에 대한 처우는 특히 잔인했습니다. 남성 사형수와 달리 여성들은 추가적인 특별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그중 가장 악명 높은 것이 하체 구속 9시간 규정이었습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여성 사형수는 집행 9시간 전부터 특수 벨트로 하체를 단단히 구속해야 했습니다. 이 벨트는 허리부터 발목까지 이어지며 특히 허벅지 부분을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처음 이 규정을 들었을 때 저는 단순히 사형수의 도주나 자해 방지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교도소 내에서 몇 년간 근무하면서 이상한 점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하필 9시간인가? 왜 남성 사형수에게는 적용되지 않는가? 그리고 가장 의문이었던 것은 왜 이 규정을 어기면 간수들까지 중한 처벌을 받는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제가 사형수 관리를 맡게 된 것은 2015년 교화소 내에서 5년차 근무를 마치고 난 후였습니다. 당시 저는 충성심과 규율 준수로 상관들의 신임을 얻어 승진했고 새로운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사형수 관리는 특수보안 허가가 필요한 직무였고 모든 간수가 맡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첫 교육에서 담당 보위부원은 매우 엄격하게 규정을 설명했습니다. 여성 사형수의 하체 구속은 절대적이다. 어떤 이유로도 풀어주거나 느슨하게 해서는 안 된다. 이는 최고 지도자의 직접 지시사항이다. 그는 특히 이 규정이 여성 사형수의 존엄성 보존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그 말이 어떤 의미인지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교육받은 동료 간수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질문했습니다. 만약 수감자가 심한 고통을 호소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보위부원의 대답은 차갑고 명확했습니다. 그건 내 문제가 아니다. 규정은 어떤 상황에서도 지켜져야 한다. 너희의 임무는 단지 규정을 이행하는 것뿐이다. 교육 후 오래된 간수 한 명이 조용히 저에게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이 규정을 어기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고 싶지 않을 거야. 그냥 말 그대로 따르는 게 좋아. 그의 눈에는 공포가 서려 있었고 더 이상의 설명은 거부했습니다. 이 신비로운 경고는 제 호기심을 자극했지만 동시에 깊은 불안감도 심어주었습니다. 이론 교육 후에는 실습이 이어졌습니다. 실제 하체 구속 벨트를 착용시키는 방법, 적절한 압박 강도, 수감자 상태 점검 방법 등을 배웠습니다. 벨트는 특수 재질로 만들어져 있었고 잠금 장치는 특수 열쇠로만 열 수 있었습니다. 이 열쇠는 사형 집행 직전에만 보위부에서 전달받을 수 있었습니다. 교육 중에 우리는 여성 사형수의 신체 반응에 대한 특별한 주의사항도 들었습니다. 구속 후 6시간이 지나면 수감자는 극도의 불안과 초조함을 보일 수 있다. 이는 정상적인 반응이니 무시해도 된다. 이 설명은 마치 의학적 프로토콜처럼 들렸고 당시 저는 그것이 단순한 심리적 반응을 의미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 근무를 시작하고 첫 여성 사형수를 담당하게 되었을 때 저는 교육받은 대로 엄격하게 규정을 따랐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또 하나의 업무일 뿐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여성의 하체를 구속하고 그녀의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켜보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녀는 처음 몇 시간은 침묵을 지켰지만 6시간이 지나자 갑자기 심한 불안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땀을 흘리고 몸을 비틀며 때로는 비명을 지르기도 했습니다. 당시 저는 이것이 사형을 앞둔 공포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이런 반응이 단순한 심리적 공포가 아니라 생리적인 현상, 특히 하체 구속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깨달음은 저를 더 큰 의문으로 이끌었습니다.
사형 집행 전구 시간 규정은 교도소 내에서 가장 엄격하게 지켜지는 규칙 중 하나였습니다. 이 규정의 시행 방법은 매우 구체적이었습니다. 먼저 사형 집행일이 확정되면 수감자는 특별 독방으로 옮겨졌습니다. 이 독방은 일반 감방보다 훨씬 작고 창문도 없는 완전 밀폐된 공간이었습니다. 바닥에는 얇은 매트 하나만 놓여 있었고 화장실은 단순한 구멍이 전부였습니다. 집행구 시간 전 저와 같은 담당 간수는 특수구속 벨트를 가지고 독방에 들어갔습니다. 이 벨트는 일반 구속도구와 달랐습니다. 두꺼운 가죽으로 만들어졌고 허리부터 발목까지 이어지는 일체형이었습니다. 특히 하복부와 허벅지 부분에 추가적인 조임 장치가 있어 이 부위를 강하게 압박할 수 있었습니다. 구속 과정은 항상 2명의 간수가 함께 진행했습니다. 한 명은 수감자를 제압하고 다른 한 명이 벨트를 착용시켰습니다. 대부분의 수감자들은 이 시점에서 공포에 질려 있어 크게 저항하지 않았지만 간혹 격렬하게 반항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는 특수 진정제를 투여하기도 했습니다. 벨트 착용 후에는 반드시 조임 상태를 확인해야 했습니다. 규정에 따르면 손가락 하나도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단단히 조여야 했습니다. 이렇게 조이면 수감자는 거의 움직일 수 없게 되고 하체의 혈액순환은 심각하게 제한되었습니다. 그들은 이 상태로 9시간을 견뎌야 했습니다. 구속 후에는 정확히 1시간 간격으로 수감자의 상태를 확인해야 했습니다. 우리는 의식 상태, 호흡, 그리고 특별히 하체의 색 변화를 기록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단순한 건강 체크라고 생각했지만 후에 이 기록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약 6시간이 지나면 대부분의 여성 수감자들은 심각한 변화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일반적인 통증과 불편함을 넘어서 그들은 특수한 생리적 반응을 보였습니다. 극심한 하복부 경련, 과호흡, 때로는 의식 혼미까지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벨트를 풀어주거나 느슨하게 할 수 없었습니다. 교도소 내에서는 이 규정에 대한 소문이 많았습니다. 다른 간수들은 하체를 묶지 않으면 여자들이 집행 직전에 자신의 몸을 더럽힌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이들은 이것은 고위 간부들의 지시로 사형수의 마지막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정확한 이유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제 동료 김정임이 실수로 이 규정을 어긴 적이 있었습니다. 그녀가 담당하던 40대 여성 사형수가 너무 심한 고통을 호소해서 정임은 잠시 벨트를 느슨하게 해주었습니다.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수감자는 갑자기 심한 경련을 일으키며 비명을 질렀고 하체에서는 통제할 수 없는 신체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정임은 즉시 보고되었고 다음 날 교화소에서 사라졌습니다. 나중에 들은 바로는 그녀가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이 사건 이후 저는 더욱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왜 단순히 벨트를 느슨하게 하는 것만으로 그런 극단적인 반응이 일어났을까? 그리고 왜 당국은 이 규정 위반에 그토록 가혹하게 대응했을까? 이 의문들은 제가 결국 비밀 문서를 찾아보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 다른 충격적인 점은 이 규정이 적용되는 동안 의료진의 개입이 철저히 금지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수감자가 심각한 상태에 빠져도 집행 직전까지는 어떤 의료 조치도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우리는 그들의 상태 변화를 꼼꼼히 기록해야 했습니다. 마치 그들이 실험 대상인 것처럼 말입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한 20대 초반 여성 수감자였습니다. 그녀는 하체 구속 후 7시간쯤 되었을 때 갑자기 심한 발작을 일으켰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입에서 거품이 나왔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의료진을 부르려 했지만 감독관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규정대로 진행해. 그냥 상태만 기록해. 그 순간 저는 이 규정이 단순한 보안 조치가 아니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언가 다른, 더 어두운 목적이 있었습니다. 사형 집행 직전, 우리는 또 다른 특이한 지시를 받았습니다. 수감자의 하체 구속을 풀기 전에
특수 장비로 그들의 생체 신호를 측정해야 했습니다. 심박수, 혈압, 그리고 이상하게도 하복부 온도까지 말입니다. 이 데이터는 모두 기록되어 즉시 상부에 보고되었습니다. 사형 집행 자체보다 이 데이터가 더 중요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 저는 점점 더 이 규정이 단순한 형벌 절차가 아니라 체계적인 인체 실험의 일부라는 의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북한 당국이 여성 사형수들의 신체를 이용해 무언가를 연구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발견한 비밀 문서들은 이 끔찍한 의심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집행 후에도 의문은 계속되었습니다. 사형이 집행된 여성의 시신은 일반적인 처리 과정과 달랐습니다. 대부분의 사형수 시신은 가족에게 인도되거나 국가에 의해 화장되었지만 하체 구속 규정이 적용된 여성들의 시신은 특별 연구용이라는 명목으로 별도 처리되었습니다. 이 역시 제 의심을 더욱 깊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이 끔찍한 진실에 더 가까워질수록 마음속에서는 갈등이 커져갔습니다. 저는 충성스러운 당원이자 교화소 간수로서 임무를 수행해야 했지만 동시에 인간으로서 느끼는 양심의 가책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리고 이 갈등은 결국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다른 간수들처럼 규정을 맹목적으로 따르며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이것은 국가의 법이다. 범죄자들은 이런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 나는 그저 명령을 따를 뿐이다라고 스스로 설득했습니다. 그러나 매번 여성 사형수들의 고통을 목격할 때마다 제 내면에서는 무언가가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특히 강선아를 담당하게 되면서 저의 내적 갈등은 절정에 달했습니다. 그녀는 다른 사형수들과 달랐습니다. 비록 극도의 고통 속에서도 그녀는 존엄을 잃지 않았습니다. 하체 구속 후 7시간쯤 되었을 때 심한 고통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당신도 알고 있죠? 이게 왜 그런지. 그 순간 저는 눈을 마주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사형 집행을 앞두고 저는 처음으로 심각한 양심의 위기를 경험했습니다. 이것이 정말 정의인가? 어떤 범죄가 이런 비인간적 처우를 정당화할 수 있는가? 북한에서 이런 의문을 품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험한 일이었지만 저는 더 이상 진실에서 눈을 돌릴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용기를 내어 상관에게 질문했습니다. 왜 하필 9시간인가요? 왜 여성에게만 이런 규정이 있나요? 그의 반응은 예상대로였습니다. 차가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건 내가 알 필요 없는 일이다. 명령을 따르는 것만이 너의 임무다. 그러나 그의 눈에서 저는 무언가 불안한 기색을 감지했습니다. 그도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후 저는 조심스럽게 다른 간수들에게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은 질문을 회피했지만 몇몇 오래된 간수들은 조금씩 힌트를 주었습니다. 이 여성의 몸에는 특별한 것이 있어 사형 집행 전에 여성 몸은 특정 물질을 생산한다더라. 그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존재야. 이런 암시적인 말들이 저를 더욱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제 내적 갈등이 극에 달했을 때 우연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교화소 의무실에서 근무하던 의사 한 명이 저에게 은밀히 접근했습니다. 그는 제가 규정에 의문을 품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린 것 같았습니다. 진실이 알고 싶으면 행정실 뒤편 서류 보관소에 가봐요. 3번 캐비닛, 붉은 폴더라고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는 저와 대화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들은 바로는 그가 갑자기 다른 지역으로 전출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위험을 무릅쓰고 그의 말을 따르기로 결심했습니다. 야간 순찰 중 행정실 열쇠를 잠시 빌려 비밀리에 서류 보관소에 들어갔습니다. 3번 캐비닛의 붉은 폴더는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여성 사형수 신체 반응 연구 보고서라는 제목의 문서들이 있었습니다. 문서를 펼치는 순간 제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거기에는 여성 사형수들의 하체 구속이 단순한 형벌이 아니라
체계적인 인체 실험의 일환이라는 사실이 적혀 있었습니다. 쿠시간의 하체 압박은 여성의 신체에서 특정 호르몬과 화학 물질의 생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용 직전 이 물질들은 채취되어 특별 연구와 고위 간부 치료용으로 사용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발견은 제 영혼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동안 제가 맹목적으로 따랐던 규정이 실은 여성의 몸을 실험 대상으로 취급하는 비인간적 제도였던 것입니다.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이 시스템의 일부가 될 수 없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에서 이런 생각은 그 자체로 사형에 해당하는 반역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극심한 내적 갈등에 시달렸습니다. 계속 침묵하고 규정을 따르며 살 것인가? 아니면 위험을 무릅쓰고 행동할 것인가? 결국 강선아의 사형 집행을 목격한 후 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 끔찍한 비밀을 세상에 알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가 북한을 탈출하기로 결심한 첫 번째 순간이었습니다. 2015년 봄, 우리 교화소에 한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박미선, 29세였고 중국과의 국경에서 탈출을 시도하다 체포되었습니다. 미선의 경우는 특별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탈북을 시도한 것만으로 사형을 선고받았는데 이는 일반적인 경우보다 훨씬 가혹한 처벌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녀는 북한 고위 간부의 비리를 알고 있었고 이것이 그녀에게 사형이 선고된 진짜 이유였습니다. 미선과의 첫 만남은 평범했습니다. 그녀는 다른 수감자들처럼 두려움에 떨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특별한 지성과 결의가 보였습니다. 보통 사형수들은 체포 과정에서 심한 고문을 당해 육체적으로 쇠약해져 있는 경우가 많았지만 미선은 상대적으로 건강한 상태였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규정대로 미선을 감시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른 간수들이 자리를 비운 사이 그녀가 갑자기 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선생님, 당신은 다른 간수들과 다른 것 같아요. 눈에서 연민이 보여요. 저는 놀랐지만 본능적으로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북한에서는 이런 대화 자체가 함정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미선은 계속해서 저에게 말을 걸었고 점차 우리 사이에는 조심스러운 신뢰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평양 출신의 특권층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대학에서 역사를 공부하면서 북한 체제의 모순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당 간부였고 그녀 자신도 좋은 직장과 미래가 보장되어 있었지만 양심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미선과의 대화는 저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녀는 북한 외부의 세계, 자유와 인권의 개념,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체제의 실상에 대해 말해주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제가 평생 들어본 적 없는 것들이었고 저의 세계관을 근본적으로 흔들어 놓았습니다. 어느 날 미선은 더 위험한 주제를 꺼냈습니다. 선생님, 여성 사형수들에게 행해지는 특별 규정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저는 경직되었지만 그녀는 계속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형벌이 아니에요. 그들은 우리의 몸을 실험하고 있어요. 미선은 평양의 특권층 가정 출신이었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모르는 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미선의 말은 제가 발견한 비밀 문서의 내용과 일치했습니다. 그녀에 따르면 여성 사형수의 하체를 9시간 동안 압박하는 것은 특정 호르몬과 단백질의 생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물질들은 사형 직전에 채취되어 북한 최고 위층의 특별 치료에 사용된다고 했습니다. 특히 항노화와 면역 강화 효과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단순한 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미선은 구체적인 증거와 정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우연히 이 사실을 들었고 이 끔찍한 진실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탈북을 시도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그녀는 단순 탈북자보다 훨씬 위험한 인물로 분류되어 신속한 사형을 선고받은 것이었습니다. 미선과의 대화는 저에게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참여해온 일이 단순한 형벌 집행이 아니라 인간을 실험 대상으로 취급하는 비인도적 행위였다는 것을 완전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깨달음은 제 양심을 더욱 강하게 자극했고 미선을 어떻게든 도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사형 집행일이 다가오고 저는 규정에 따라 미선의 하체를 구속해야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평생 처음으로 명령을 거부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저 자신과 제 가족의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북한에서 규정 위반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였으니까요. 결국 저는 고통스럽게도 규정을 따랐습니다. 미선의 하체를 구속하는 순간 그녀의 눈에서 볼 수 있었던 이해와 연민은 제 가슴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그녀는 저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신도 시스템의 희생자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미선의 사형이 집행되는 날 저는 인생에서 가장 큰 수치심과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언젠가는 이 교화소를 떠나 미선과 다른 모든 여성 사형수들이 겪은 끔찍한 진실을 세상에 알리겠다고. 그것은 위험한 결심이었지만 더 이상 이 잔인한 시스템의 일부로 남아있을 수 없었습니다. 미선의 사형 이후 저는 조금씩 정보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교화소 기록, 의료 보고서, 그리고 다른 간수들의 이야기까지. 모든 정보는 미선의 말이 사실이었음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북한 정권은 정말로 여성 사형수들의 몸을 이용해 끔찍한 실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을 돕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깨달음은 제 영혼에 깊은 상처를 남겼지만 동시에 새로운 목표를 주었습니다. 미선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저는 이 진실을 반드시 세상에 알리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가 북한을 탈출하기로 결심한 결정적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은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미선의 사형 집행 후 저는 교도소 행정실에 숨어들어 더 많은 비밀 문서를 찾아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야간 근무 중이었기에 다른 간수들의 시선을 피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행정실 열쇠는 당직 책임자가 가지고 있었지만 저는 이미 그가 자정 무렵에 졸곤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계획대로 자정이 지나자 당직 책임자는 깊은 잠에 빠졌고 저는 조용히 그의 책상에서 열쇠를 가져왔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지만 더 이상 뒤로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행정실에 들어선 저는 바로 문서 보관소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히 붉은 폴더만이 아니라 여성 사형수 특별처우 관련 모든 문서를 찾고자 했습니다. 서류함을 뒤지던 중 저는 최고 기밀 여성 수감자 신체 연구 프로젝트라는 제목의 두꺼운 파일을 발견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펼쳤을 때 저는 지금까지 알고 있던 것보다 훨씬 더 끔찍한 진실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문서에 따르면 이 연구 프로젝트는 1990년대 초반부터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당시 북한은 심각한 경제난에 시달리던 고난의 행군 시기였고 최고위층의 건강 유지가 국가적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어떤 의학자가 극도의 스트레스 상황에 놓인 여성의 신체에서 특정 물질이 생성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물질은 놀라운 면역 강화 및 항노화 효과가 있었고 이것이 하체 구속구 시간 규정의 시작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 프로젝트가 단순한 실험 단계를 넘어 체계적인 생산 시스템으로 발전했다는 점이었습니다. 문서에는 연도별 채취량과 효능 분석 결과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여성의 나이, 체중, 건강 상태에 따른 생산성 차이까지 분석되어 있었습니다. 인간을 마치 실험용 동물처럼 취급하는 냉혹함에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발견은 이 물질의 사용처였습니다. 채취된 물질은 최고존엄 건강보존 프로그램이라는 이름으로 김 씨 일가와 극소수의 최고위 간부들을 위해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면역력 강화, 노화 방지, 심지어 특정 질병 치료에도 효과가 있다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문서 마지막 페이지에는 최근의 연구 성과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하체 구속 시간과 압박 강도를 정밀하게 조절함으로써 물질의 생성량을 최대화하는 방법을 발견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최적의 시간이 바로 9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순간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우리가 엄격히 지켜야 했던 9시간 규정, 정확한 압박 강도, 그리고 수감자의 상태를 시간대별로 기록해야 했던 이유, 모든 것이 이 끔찍한 연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문서를 읽어내려가며 저는 점점 더 깊은 공포와 혐오감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리고 문득 미선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당신도 시스템의 희생자예요. 맞습니다. 저 역시 이 끔찍한 시스템의 피해자였습니다. 진실을 모른 채 저는 이 비인간적 행위의 일부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서둘러 문서를 원래 위치에 돌려놓고 행정실을 나서려는 순간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심장이 멎는 듯한 공포 속에서 저는 책상 밑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누군가가 행정실 문을 열고 들어왔고 잠시 주변을 살펴본 후 다시 나갔습니다. 아마도 일상적인 점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순간의 공포는 말로 표현할 수 없었지만 동시에 저는 이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진실을 파헤쳐야 한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무사히 열쇠를 돌려놓고 자리로 돌아온 후 저는 밤새 발견한 사실들을 정리했습니다. 이제 저는 단순한 의심이 아닌 구체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북한 정권은 여성 사형수들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인체 실험을 하고 있었고 그들의 고통은 최고위층의 건강과 장수를 위한 재료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인권 침해를 넘어선 인류에 대한 범죄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 끔찍한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 한다고. 그리고 그것은 북한을 탈출해야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저는 탈북을 진지하게 고려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극도로 위험한 선택이었고 철저한 준비와 계획이 필요했습니다. 다음 몇 주 동안 저는 겉으로는 충성스러운 간수로 행동하면서 비밀리에 정보를 모으고 탈북 계획을 세웠습니다. 국경 지역 출신이었기에 어느 정도 경로는 알고 있었지만 실제 탈출은 전혀 다른 문제였습니다. 더구나 제가 가진 정보의 중요성을 고려하면 단순히 탈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증거를 가지고 나가야 했습니다. 어느 날 우리 교화소에 새로운 여성 사형수가 도착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손영애, 23세의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영희는 중국과의 국경을 넘으려다 체포된 평범한 탈북 시도자였지만 조사 과정에서 한국 드라마를 시청하고 유포한 혐의가 추가되어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녀의 어린 나이와 순수한 눈빛은 저를 더욱 괴롭게 했습니다. 영희를 처음 만났을 때 저는 이미 진실을 알고 있었기에 그녀를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수감자가 아니라 곧 잔인한 시스템의 희생양이 될 한 인간이었습니다. 규정에 따라 저는 그녀의 상태를 점검하고 기록해야 했지만 매번 죄책감으로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영희와의 대화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제가 그녀에게 너무 친절하게 대하면 다른 간수들의 의심을 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사이에는 미묘한 신뢰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어려서 부모를 잃고 친척 집에서 자랐으며 항상 바깥 세상에 대한 호기심이 많았다고 합니다. 한국 드라마를 통해 알게 된 바깥 세상의 모습은 그녀에게 희망과 꿈을 주었고 그래서 탈북을 결심했다고 했습니다. 영희의 순수함과 꿈은 저를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그녀는 단지 더 나은 삶을 꿈꾸었을 뿐인데 이제 끔찍한 실험의 대상이 될 운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제가 그 과정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다른 간수들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저는 영희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힘들지? 곧 사형 집행일이 다가오는데.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렵지만 어쩔 수 없죠. 다만 하나 걱정되는 건. 그녀는 말을 멈추었습니다.
뭐가 걱정돼? 제가 물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른 사형수들이 말하더라고요. 집행 전에 특별한 고문이 있다고.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영희에게 진실을 말해야 했습니다. 비록 그것이 그녀를 더 두렵게 할 수 있고 저 자신도 위험에 처할 수 있지만 그녀는 최소한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권리가 있었습니다. 영희야, 들어봐. 내가 들은 것은 사실이야.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고문이 아니라.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하체 구속의 진짜 목적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영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저는 그저 말을 잇지 못하는 그녀를 보며 저는 갑자기 강한 결의를 느꼈습니다. 영희야, 나는 너를 도울 방법을 찾을 거야. 약속할 수는 없지만 최선을 다할게. 이것은 매우 위험한 약속이었지만 그 순간 저는 진심이었습니다. 그 후 저는 더욱 적극적으로 탈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영희의 사형 집행일은 2주 후로 예정되어 있었고 그 전에 행동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교화소 탈출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고 특히 수감자를 데리고 탈출하는 것은 더더욱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영희를 구하는 것은 불가능할지 모르지만 최소한 그녀의 이야기와 다른 희생자들의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것은 제 책임이라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계획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영희와의 대화 이후 저는 다른 간수들이 저를 이상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을 느꼈습니다. 누군가 우리의 대화를 엿들었거나 제 행동이 의심을 샀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제 두려움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3명의 보위부원이 갑자기 저를 찾아왔습니다. 리미향 동무, 지금 당장 우리와 함께 가야겠어. 그들은 어떤 설명도 없이 저를 데려갔고 저는 끝내 영희에게 작별 인사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부터 제 인생에서 가장 어둡고 고통스러운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2016년 여름, 제가 진실을 알아가던 그 무렵 제12호 교화소에는 또 다른 중요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김정은 체제가 공고해지면서 모든 국가기관에 대한 감시와 통제가 강화되고 있었습니다. 우리 교화소도 예외는 아니었고 평양에서 특별감찰단이 파견되어 전반적인 운영 실태를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감찰단의 도착은 모든 간수들에게 긴장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들은 수감자 관리부터 행정 업무까지 모든 것을 꼼꼼히 조사했고 특히 사형수 관리 절차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단순한 정기 점검이라고 생각했지만 곧 다른 목적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감찰단 책임자 김중령은 특히 여성 사형수 관리에 집중했습니다. 그는 하체 구속구 시간 규정의 이행 상황을 상세히 확인했고 관련 기록들을 모두 검토했습니다. 그의 태도는 일반적인 감독관과 달랐습니다. 그는 규정 준수 여부보다 그 효과에 더 관심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김중령은 저를 개인적으로 불러 면담했습니다. 리미향 동무, 자네는 이 업무를 몇 년째 맡고 있지? 그의 질문은 친근한 것 같았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네, 3년 정도 됩니다. 제가 대답하자 그는 잠시 저를 관찰하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자네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들었네. 특히 여성 사형수들의 상태 변화에 대해서 말이야. 그 순간 저는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누군가가 제 행동을 감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단지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을 뿐입니다. 규정에 따라 수감자의 상태를 정확히 기록하는 것이 제 의무니까요. 김중령은 미소를 지었지만 그것은 따뜻함과는 거리가 먼 표정이었습니다. 물론. 하지만 단순한 의무 이상의 호기심은 때로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게. 이 대화 이후 저는 더욱 신중하게 행동했습니다. 김중령과 그의 감찰단은 분명 무언가를 의심하고 있었고 저는 그들의 레이더에 걸린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계속해서 정보를 모았습니다. 교화소 의료실에서 근무하던 한 간호사와 조심스럽게 관계를 맺으며 여성 사형수들의 신체 반응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를 얻었습니다. 그녀에 따르면 하체 구속 후 대략 6시간이 지나면 여성의 신체에서는 특수한 생리적 변화가 일어납니다. 혈액순환이 제한되고 극도의 스트레스 상태가 지속되면 신체는 일종의 생존 반응으로 특정 호르몬과 단백질을 대량 생산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 물질들은 보통 상태에서는 미량만 생성되지만 이런 극단적 상황에서는 생성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이 물질들이 체내에서 가장 농축되는 시점이 정확히 9시간째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마법의 숫자로 여겨졌고 규정으로 고정된 것이었습니다. 또한 이 물질을 채취하는 방법도 매우 구체적이었습니다. 사용 직전 특수 주사기로 하복부와 허벅지 상부에서 체액을 추출하는 것이었습니다. 간호사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몹시 두려워했습니다.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돼요.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아요. 이건 최고 기밀이에요. 그녀의 공포는 이 정보의 심각성을 더욱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소문이나 추측이 아니라 교화소 내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 모든 정보를 종합하며 저는 전체 그림을 점점 더 명확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하체 구속구 시간 규정은 여성 사형수들의 신체에서 특정 물질을 최대한 많이 추출하기 위한 과학적으로 계산된 절차였습니다. 그리고 이 물질은 북한 최고위층의 건강 유지와 장수를 위해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완전히 무시한 이 시스템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체계적이고 냉혹했습니다. 감찰단의 압박이 계속되는 가운데 저는 어떻게든 이 정보를 외부로 전달해야 한다는 절박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북한에서, 특히 교화소라는 고립된 환경에서 그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처럼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포기하지 않고 기회를 찾아 계속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이 끔찍한 진실이 언젠가는 반드시 세상에 알려져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감찰단은 갑자기 영희의 사형 집행을 앞당기기로 결정했습니다. 원래 계획보다 일주일이나 빠른 날짜였습니다.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영희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인다는 것을 알았고 우리의 관계를 차단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 결정은 저를 극도의 절망에 빠뜨렸습니다. 영희를 구할 시간이 더욱 줄어든 것입니다. 사형 집행 전날 밤 저는 마지막으로 영희를 만났습니다. 다른 간수의 감시 하에 있었기 때문에 많은 말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눈빛은 모든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영희의 눈에는 공포와 함께 이상하게도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선생님, 걱정 마세요. 저는 괜찮을 거예요. 그녀의 마지막 말은 오히려 저를 위로하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규정에 따라 영희의 하체를 구속해야 했습니다. 평생 잊지 못할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규정을 어길 생각을 했습니다. 조금만 느슨하게 해주면 어떨까? 그녀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줄여줄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감찰단의 감시는 철저했고 다른 간수도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 없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벨트를 조이면서 저는 영희에게 속삭였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영희는 그저 약하게 미소 지을 뿐이었습니다. 영희의 사형이 집행된 그날은 제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날 중 하나였습니다. 저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녀와 함께 있어야 했고 모든 과정을 목격해야 했습니다. 사형 직전 보위부 의료진이 들어와 특수 주사기로 그녀의 하복부와 허벅지에서 체액을 추출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저는 극도의 분노와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의료 절차가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을 완전히 파괴하는 잔인한 행위였습니다. 영희가 떠난 후 저는 감정적 붕괴 상태에 빠졌습니다. 더 이상 이 시스템의 일부로 남아있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탈출해야 한다고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심을 실행에 옮기기 전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감찰단의 보고에 따라 저는 사상적 불안정과 임무태만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교화소 내 조사실에서 저는 일주일 동안 거의 쉬지 못하고 신문을 받았습니다. 여성 사형수들에 대한 제 관심, 행정실 침입 여부, 다른 직원들과의 대화 내용, 모든 것이 조사 대상이었습니다. 저는 최대한 부인하고 변명했지만 그들은 이미 많은 증거를 확보한 상태였습니다. 특히 영희와의 대화가 녹음되어 있었고 그것은 제가 국가기밀을 누설했다는 결정적 증거로 사용되었습니다. 신문 중 한 보위부원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리미향, 너는 국가의 중대한 기밀을 알게 되었고 그것을 수감자에게 누설했어. 이것은 단순한 규율 위반이 아니라 국가반역죄에 해당한다. 그 순간 저는 제 운명이 결정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저 역시 사형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최종 결정은 사형이 아니었습니다. 그 대신 저는 재교육을 위해 다른 지역의 노동교화소로 이송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이는 제가 알고 있는 정보가 너무 민감했기 때문에 공개 사형보다는 조용히 처리하고자 하는 의도였습니다. 어쨌든 저에게는 기회가 생긴 셈이었습니다. 이송 과정에서 저는 마지막 도박을 시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교화소를 떠나는 날, 저는 몰래 작은 메모를 준비했습니다. 그곳에는 제가 알게 된 모든 정보의 요약과 함께 미선, 영희, 그리고 다른 희생자들의 이름을 적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송 도중 경비대원이 잠시 주의를 돌린 순간 저는 그 메모를 함경북도의 한 시장 근처에 하체 구속구 시간 규정이 여성 사형수들의 신체에 미치는 영향은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잔인합니다. 제가 교화소에서 근무하며 직접 목격하고 나중에 비밀 문서를 통해 확인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자 합니다. 이 설명이 다소 충격적일 수 있지만 이는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권 유린의 실상을 알리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증언입니다. 먼저 하체 구속 벨트가 어떻게 여성의 신체에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이 벨트는 허리부터 발목까지 단단히 조여지며 특히 하복부, 서해부사타군이 대퇴부 허벅지를 강하게 압박합니다. 이 부위에는 주요 혈관과 림프관이 분포하고 있어 장시간 압박 시 심각한 혈액순환 장애가 발생합니다. 구속 후 약 2시간이 지나면 수감자들은 하체의 감각 이상과 저림을 호소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신경 손상의 초기 징후입니다. 약 4시간이 지나면 더 심각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하체가 창백해지고 차가워지며 때로는 보라색이나 청색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이는 조직 저산소증의 징후로 장기간 지속될 경우 조직 괴사까지 일어날 수 있는 위험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교도소 지침은 명확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벨트를 느슨하게 하거나 제거해선 안 된다. 그런데 약 6시간 지점에서 가장 충격적인 변화가 시작됩니다. 여성 사형수들의 신체는 이 극단적인 스트레스와 고통에 반응하여 특수한 생존 메커니즘을 작동시킵니다. 의학적으로는 급성 스트레스 반응과 유사하지만 일반적인 스트레스 반응보다 훨씬 더 극단적인 형태입니다. 북한 의학 문서에 따르면 이 상태에서 여성의 신체는 평소보다 최대 200배 많은 특정 스트레스 호르몬과 단백질을 생산하기 시작합니다. 이 물질들은 주로 부신과 난소에서 생성되며 하복부와 골반 부위에 고농도로 축적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북한 당국이 추구하는 것입니다. 문서에 따르면 이 물질들은 놀라운 면역 강화 및 항노화 효과가 있으며 특히 세포 재생과 조직 회복을 촉진하는 특성이 있다고 합니다. 북한 의학계는 이것을 생존인자라고 명명했으며 이 물질의 추출과 정제를 위한 특수 프로토콜까지 개발했습니다. 8시간이 지나면 대부분의 여성 사형수들은 극도의 고통과 생리적 변화로 의식이 혼미해집니다. 일부는 발작을 일으키거나 실신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때가 바로 생존인자의 농도가 최고조에 달하는 시점입니다. 9시간째가 되면
특수 훈련을 받은 의료진이 투입되어 사형 집행 직전에 여성의 하복부, 서예부, 때로는 골반 내부에서 직접 체액을 추출합니다. 이 과정은 무척 고통스럽지만 수감자는 이미 극도의 고통과 쇼크 상태에 있어 저항하지 못합니다. 가장 비인간적인 부분은 이 과정이 단순한 실험이 아니라 체계화된 생산 시스템으로 작동한다는 점입니다. 북한 문서에는 여성의 나이, 체중, 건강 상태에 따른 생산성 차이까지 분석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20대 초중반의 건강한 여성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을 단순한 자원으로 취급하는 극단적 비인도성의 증거입니다. 또한 하체 구속 시간이 9시간으로 고정된 이유도 문서에 명확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5-6시간이 지나면 호르몬 생성이 시작되지만 정확히 9시간이 지났을 때 생성량이 최대치에 달합니다. 10시간 이상 지속되면 오히려 호르몬 수치가 감소하거나 체내에서 분해되기 시작하여 추출 효율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이런 냉혹한 계산에 따라 9시간이라는 마법의 숫자가 결정된 것입니다. 만약 여성 사형수의 하체 구속이 풀리거나 느슨해지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이것이 바로 제가 처음 품었던 의문이었고 북한 당국이 이 규정을 엄격히 지키도록 강요하는 이유였습니다. 비밀 문서와 제가 직접 목격한 사건을 통해 그 충격적인 답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체 구속이 6시간 이상 지속된 후 갑자기 풀리면 여성의 신체는 급격한 혈류 회복을 경험합니다. 이를 의학적으로는 재관류 증후군이라고 하며 매우 위험한 상태입니다. 혈액이 갑자기 산소가 부족했던 조직으로 다시 흘러들어가면서 축적된 독소와 사이토카인 면역 물질이 한꺼번에 혈류로 방출됩니다. 이로 인해 급격한 혈압 강화, 심장 부정맥, 쇼크 상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 당국이 정말로 두려워하는 것은 다른 현상입니다. 하체 구속이 풀리면 체내에 축적된 생존 인자가 급속히 분산되거나 분해됩니다. 이렇게 되면 사형 직전 추출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물질의 양이 크게 감소하여 연구의 효율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또한 급격한 혈류 회복으로 인한 쇼크 상태는 때로 사형 집행 전에 수감자의 사망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물질 추출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제가 직접 목격한 사례로는 한 여성 사형수가 구속 7시간 차에 심한 통증을 호소하자 동료 간수가 잠시 벨트를 느슨하게 해준 일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수감자는 갑자기 심한 경련을 일으키며 비명을 질렀고 얼굴이 창백해지더니 거품을 물고 쓰러졌습니다. 하체에서는 통제할 수 없는 신체 반응이 일어났고 의료진이 투입되었지만 그녀는 결국 사형 집행 전에 사망했습니다. 이 사건 후 동료 간수는 규정 위반으로 처벌받았고 모든 간수들에게 다시 한번 규정의 중요성이 강조되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여성 사형수들의 신체에서 추출한 이 물질의 용도였습니다. 비밀 문서에 따르면 추출된 생존 인자는 복잡한 정제 과정을 거쳐 특별 의료용 제제로 변환됩니다. 이 제제는 주로 최고위 지도층을 위한 항노화 치료, 면역 강화, 특정 질병 치료에 사용됩니다. 특히 문서에는 이 물질이 최고 존엄의 건강과 장수를 위한 필수 요소라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연구가 1990년대 초반부터 시작되어 30년 가까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초기에는 실험적 성격이 강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욱 체계화되고 효율적으로 발전했습니다. 매년 수십 명의 여성 사형수들이 이 잔인한 시스템의 희생양이 되고 있으며 그들의 고통은 북한 최고위층의 건강과 장수를 위한 재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인권 침해를 넘어선 반인도적 범죄입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완전히 무시하고 한 사람의 생명을 다른 사람의 건강을 위한 도구로 전락시키는 이 시스템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제가 이 끔찍한 진실을 알게 된 후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보위부의 신문을 받은 지 일주일 만에 저는 함경남도의 한 노동교화소로 이송되었습니다. 저를 호송하는 경비대원들은
제가 국가 기밀을 누설한 정치범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더욱 경계했습니다. 이송 차량 안에서 저는 완전히 수갑과 족쇄에 묶인 채로 있었고, 어떤 대화도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알지 못했던 것은 제가 이미 탈출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교화소에서 근무하며 저는 이송 경로와 보안 절차에 대해 잘 알고 있었고, 이 지식은 제게 작은 희망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청진시 외곽을 지날 때 저는 잠시 차량이 감속하는 틈을 노렸습니다. 그곳은 제가 알고 있던 검문소 지점이었고, 차량이 거의 정지하다시피 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제 예상대로 차량이 크게 감속하자 저는 갑자기 심한 복통을 호소했습니다. 아파요. 화장실에 가야 해요. 경비대원들은 처음에는 무시했지만 제가 계속해서 신음하며 구토하는 척하자 마지못해 차를 세웠습니다. 한 경비대원이 제 수갑을 풀고 저를 근처 숲으로 데려가는 순간 저는 모든 힘을 다해 그를 밀쳤습니다. 그가 균형을 잃고 넘어지는 짧은 순간 저는 숲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총소리가 울렸지만 다행히 어둠과 나무들이 저를 보호해 주었습니다. 저는 숨이 터질 듯이 뛰었고 가능한 한 멀리 도망쳤습니다. 그날 밤 저는 숲속에서 떨며 밤을 보냈고 다음 날부터는 오직 밤에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제 목표는 중국 국경이었습니다. 함경북도 출신이었기에 저는 국경 지역의 지리를 어느 정도 알고 있었고 이것이 제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5일간의 필사적인 도피 끝에 저는 두만강 국경에 도달했습니다. 그러나 국경은 철저히 감시되고 있었고 혼자서 건너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이틀 동안 저는 강가에 숨어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식량도 다 떨어지고 체력도 한계에 달했을 때 예상치 못한 도움이 찾아왔습니다. 한밤중에 작은 배를 타고 강을 건너는 3명의 인형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브로커와 탈북자들이었습니다. 저는 목숨을 걸고 그들에게 접근했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처음에 그들은 매우 경계했지만 제가 교화소 간수였다는 사실과 북한의 끔찍한 비밀을 알고 있다는 말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특히 브로커는 제 정보가 가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 듯 했습니다. 당신을 데려갈 수는 있지만 중국에서의 안전은 보장할 수 없어. 그리고 대가도 필요하오. 브로커의 말에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제가 가진 정보가 제 목숨값이 될 것입니다. 저는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끔찍한 인권 유린의 증인입니다. 그는 잠시 저를 관찰하더니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작은 고무보트를 타고 두만강을 건넜습니다. 강물은 차갑고 흐름이 빨랐지만 자유를 향한 제 의지는 더 강했습니다. 중국 땅을 밟는 순간 저는 울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안도감, 공포, 그리고 앞으로 닥칠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중국에서의 시간은 또 다른 악몽이었습니다. 브로커는 저를 연변 지역의 한 농가에 숨겨주었지만 그 대가로 저는 거의 노예와 다름없는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중국 공안에 체포될 위험이 항상 있었고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면 이번에는 확실히 처형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6개월 동안 저는 극도의 공포와 불안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 또 다른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한국의 인권단체와 연결된 선교사 한 명이 이 지역을 방문했고 브로커를 통해 저의 존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제가 가진 정보의 중요성을 즉시 깨달았고 저를 안전하게 한국으로 데려가기 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계획은 매우 위험했습니다. 중국에서 태국까지 육로로 이동한 후 방콕의 한국 대사관에 보호를 요청하는 것이었습니다. 여정은 한 달 넘게 걸렸고 매 순간이 위험과 공포의 연속이었습니다. 국경을 넘을 때마다 저는 체포되어 북한으로 송환될까봐 떨었습니다. 하지만 선교사와 그의 네트워크의 도움으로 저는 마침내 태국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방콕에서 저는 한국 대사관에 보호를 요청했고 제가 북한 교화소의 전직 간수이며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사관 직원들은 처음에는 의심스러워했지만 제가 상세히 설명한 교화소 시스템과 여성 사형수들에 대한 처우는 그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습니다. 특히 하체 구속구 시간 규정과 그 목적에 대한 제 증언은 그들을 경악시켰습니다. 3개월간의 조사와 신문 끝에 저는 마침내 한국 입국 허가를 받았습니다. 2019년 4월 저는 인천공항을 통해 대한민국 땅을 밟았습니다. 그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감격스러운 순간 중 하나였지만 동시에 새로운 도전의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후 저는 국가정보원과 통일부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제 신원과 증언의 신빙성을 철저히 검증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교화소에서의 제 역할, 여성 사형수들에 대한 처우, 그리고 제가 발견한 끔찍한 진실까지. 조사관들은 때로 제 이야기를 믿기 어려워했지만 제가 제공한 세부 정보와 북한 내부 시스템에 대한 지식은 제 증언의 신빙성을 뒷받침했습니다. 조사가 끝난 후 저는 하나원에서 3개월간의 적응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한국 사회와 문화, 경제 시스템에 대해 배우고 새로운 삶을 준비했습니다. 동시에 심리 상담을 통해 제가 겪은 트라우마를 조금씩 극복해 나갔습니다. 하지만 미선, 영희, 그리고 다른 많은 여성 사형수들의 얼굴은 여전히 제 꿈에 자주 등장합니다. 하나원을 수료한 후 저는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에 정착했습니다. 정부의 정착 지원금으로 기본적인 생활을 시작했고 조금씩 한국 사회에 적응해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려웠습니다. 지하철, 스마트폰, 인터넷.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기술과 자유가 저를 압도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첫 1년은 주로 적응과 회복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무거운 책임감이 있었습니다. 저는 북한의 끔찍한 비밀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세상에 알려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미성과 영희, 그리고 수많은 이름 없는 여성 사형수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2020년 초 저는 북한 인권단체와 접촉했고 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신분 보호를 위해 비공개 증언만 했지만 점차 용기를 내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진실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증언은 국제 인권단체들의 관심을 끌었고 UN 북한 인권조사위원회에도 제출되었습니다. 전 세계가 북한의 인권 유린에 대해 많이 알고 있지만 하체 구속구 시간 규정과 같은 특수한 잔혹함은 거의 알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제 증언은 북한 정권의 새로운 차원의 비인도성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었고 국제사회의 충격과 분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물론 이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북한 당국은 저를 배신자이자 거짓말쟁이로 몰아붙였고 제 가족들을 인질로 삼아 위협했습니다. 또한 한국 내에서도 일부 사람들은 제 이야기가 과장되었거나 정치적 목적으로 조작되었다고 의심했습니다. 이러한 비난과 의심은 때로 저를 깊은 절망에 빠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미선, 영희, 그리고 다른 모든 희생자들을 위해, 그리고 아직도 그 시스템 안에서 고통받고 있을 수많은 여성들을 위해 저는 계속해서 진실을 말했습니다. 제가 목격하고 경험한 것은 너무나 끔찍했지만 그것은 분명한 사실이었고 세상은 이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2021년 저는 마침내 제 이름과 얼굴을 공개하고 국제인권포럼에서 증언했습니다. 그것은 엄청난 위험을 감수하는 결정이었지만 더 이상 숨을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제 증언이 공개되자 전 세계 언론이 주목했고 북한의 인권 유린에 대한 새로운 관심이 촉발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제 인생의 사명을 찾았습니다. 그것은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권 침해의 진실을 알리고 특히 여성 사형수들에게 가해지는 잔혹한 처우를 세상에 폭로하는 것입니다. 비록 제 증언으로 인해 북한 내 상황이 당장 변하지는 않겠지만 진실이 알려지는 것은 변화의 첫걸음이라고 믿습니다. 제 이야기는 단순한 폭로가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호소이며 북한 정권의 끔찍한 인권 유린에 대한 증언입니다. 어떤 이념이나 체제도 인간을 이렇게 잔인하게 대할 권리는 없습니다. 특히 여성의 신체를 실험 대상으로 취급하고 그들의 고통을 다른 이의 건강을 위한 재료로 사용하는 것은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오늘도 저는 끊임없이 악몽에 시달립니다. 미선의 담담한 눈빛, 영희의 마지막 미소, 그리고 제가 구조하지 못한 수많은 여성들의 얼굴이 제 꿈에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 고통은 제가 지불해야 할 대가입니다. 저는 그 시스템의 일부였고 비록 무지했다 하더라도 그 잔혹함에 동참했습니다.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는 진실을 말하고 더 많은 희생자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뿐입니다. 2016년 가을 저를 조사하던 보위부 요원 중 한 명이 신문 중에 말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진실은 때로 가장 위험한 무기다. 당시에는 그것이 저에 대한 위협으로 들렸지만 지금 저는 그 말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합니다. 진실은 정말로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무기를 북한 정권의 잔혹함에 맞서 사용할 것입니다. 제가 북한에서 가져온 것은 오직 제 기억과 증언뿐입니다. 물리적 증거를 가져올 수는 없었지만 제 경험과 지식은 그 자체로 강력한 증거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교화소 시스템의 세부 사항, 사형 집행 절차의 구체적 내용, 그리고 하체 구속구 시간 규정의 의학적 기반은 모두 제 증언의 신빙성을 뒷바. 비밀 문서를 통해 발견한 충격적인 진실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날 밤 행정실에서 찾은 최고 기밀 여성 수감자 신체 연구 프로젝트 파일에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체계적이고 광범위한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문서의 첫 페이지는 1992년에 작성된 것으로 고난의 행군 시기에 시작된 이 프로젝트의 기원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북한은 극심한 경제난에 시달리고 있었고 김정일의 건강 상태도 좋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평양의학대학의 한 연구팀이 특별한 발견을 했다고 합니다. 극도의 스트레스와 공포 상태에 놓인 여성의 신체에서 특정 호르몬과 단백질 복합체가 생성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물질은 놀라운 면역 강화 및 세포 재생 효과가 있었고 특히 신경계와 내분비계 질환에 효과적이었다고 합니다. 초기 연구는 소규모로 시작되었지만 결과가 유망하자 곧 국가적 프로젝트로 확대되었습니다. 문서에는 이 연구의 발전 과정이 연도별로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1990년대 중반부터는 모든 여성 정치범 수용소와 교화소에 특별 지침이 하달되었고 하체 구속구 시간 규정이 공식화되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이 물질의 사용처였습니다. 문서에 따르면 추출된 물질은 수령 건강보존 프로그램이라는 이름으로 김 씨 일가와 최고위 간부들을 위한 특수 의료 목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매년 약 50-60명의 여성 사형수들로부터 이 물질이 추출되었고 그 양은 정확히 기록되었습니다. 심지어 각 여성의 나이, 체중, 건강 상태에 따른 생산량까지 분석되어 있었습니다. 더욱 끔찍한 것은 이 프로젝트가 단순한 의학 연구의 차원을 넘어서 일종의 생산 시스템으로 발전했다는 점입니다. 문서에는 연간 목표량과 생산 효율성 증대 방안까지 언급되어 있었습니다.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이 이렇게 철저히 무시된 현실에 저는 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문서의 마지막 부분에는 최근의 연구 성과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여성 사형수의 하체를 구속하는 시간과 압박 강도를 정밀하게 조절함으로써 물질의 생성량을 최대화하는 방법이 발견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최적의 시간이 바로 9시간이었던 것입니다. 6시간이 지나면 물질 생성이 시작되고 9시간 차에 최고조에 달하며 10시간이 넘어가면 오히려 감소한다는 분석 결과까지 있었습니다. 이 모든 정보를 접하면서 저는 제가 지금까지 무엇에 가담해 왔는지 완전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단순한 교도소 간수가 아니라 인간을 대상으로 한 잔인한 실험의 공범이었던 것입니다. 제가 규정에 따라 여성 사형수들의 하체를 구속하고
그들의 고통스러운 변화를 관찰하며 그 결과를 기록했던 모든 행위는 이 끔찍한 시스템의 일부였습니다. 이 발견은 저에게 엄청난 정신적 충격을 주었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깊은 절망과 자책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에 가담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런 잔인함을 눈치채지 못했을까? 수많은 의문이 제 마음을 괴롭혔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저는 더 이상 이 시스템의 일부로 남아있을 수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북한에서 특히 제 위치에서 저항하거나 이탈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제가 알게 된 정보는 최고 기밀이었고 이를 누설하거나 의문을 제기하는 것 자체가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였습니다. 더구나 저에게는 회령에 살고 있는 부모와 동생이 있었고 연좌제 하에서 그들도 위험에 처할 수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의 고뇌 끝에 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 끔찍한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 한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북한을 탈출하는 것만이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탈출하기 전에 저는 가능한 한 많은 증거와 정보를 수집하고 준비를 철저히 해야 했습니다. 이후 몇 주 동안 저는 겉으로는 평소와 같이 규율을 준수하는 충실한 간수로 행동하면서 비밀리에 더 많은 정보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교화소의 근무 일정, 경비 패턴, 탈출 가능한 경로 등을 연구했고 동시에 문서실에서 몰래 더 많은 기밀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가능한 한 많은 정보를 머릿속에 기억해 두었습니다. 물리적인 증거를 가져나갈 수는 없었지만 제 기억은 세상에 알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탈출 계획을 세우던 중 우연히 한 가지 중요한 정보를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교화소에서 2명의 여성 수감자가 중국 국경 근처의 다른 시설로 이송될 예정이었습니다. 이는 드문 일이었고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송 과정에서 경비가 약화될 수 있고 국경과 가까워지는 것은 탈출 기회를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전에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제가 여성 사형수들과 비정상적으로 많은 대화를 나누고 규정에 의문을 제기한다는 보고가 상부에 전달된 것입니다. 어느 날 아침 출근하자마자 저는 교화소장 앞으로 불려갔습니다. 그곳에는 교화소장뿐만 아니라 보위부에서 파견된 조사관 2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리미양 동무 자네의 근무 태도에 대해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었어. 교화소장의 차가운 목소리에 저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여성 사형수들과의 부적절한 접촉과 규정에 대한 의심. 이것은 중대한 문제요. 보위부 조사관은 더욱 직설적이었습니다. 행정실에 무단 침입한 흔적도 발견되었어. 자네는 국가 기밀에 접근하려 한 의혹을 받고 있어. 그 순간 저는 제가 감시당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아마도 제가 행정실에 들어간 것이 CCTV에 찍혔거나 누군가가 제 행동을 목격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즉시 저를 직위해제하고 조사가 끝날 때까지 교화소 내의 특별 구금실에 가두었습니다. 이제 저는 간수에서 수감자로 신분이 바뀐 것입니다. 그곳에서 저는 매일 몇 시간씩 신문을 받았고 모든 행동과 의도를 설명해야 했습니다. 신문은 때로 고문에 가까웠고 저는 극도의 공포와 압박 속에서 버텨야 했습니다. 신문 과정에서 가장 큰 위협은 제 가족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내 가족은 이미 감시 중이다. 만약 내가 협조하지 않는다면 그들도 같은 운명을 맞게 될 것이다. 이 말은 저를 가장 깊이 괴롭혔습니다. 저는 제 자신의 안전보다 가족들의 안전을 더 걱정했습니다. 2주간의 신문 끝에 그들은 저를 사상적 불안정과 임무태만의 죄로 노동교화형에 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행히 그들은 제가 실제로 문서를 보았거나 탈출을 계획했다는 증거는 찾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저는 함경남도의 16호 교화소로 이송되어 3년간 복역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이것이 오히려 기회였습니다. 교화소 간에 이송되는 과정에서 탈출 기회가 생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16호 교화소는 상대적으로
중국 국경과 가까운 지역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저는 이송 준비가 되는 동안 마음속으로 탈출 계획을 다시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2017년 초 혹독한 겨울의 어느 날 저는 2명의 경비원과 함께 이송 차량에 올랐습니다. 그들은 제가 전직 교화소 간수였기 때문에 특별히 경계했고 저를 수갑과 족쇄로 단단히 묶었습니다. 차량은 눈 덮인 산길을 따라 천천히 움직였고 저는 계속해서 주변 환경과 경비원들의 행동을 관찰했습니다. 여정의 둘째 날, 우리가 험한 산길을 지날 때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갑작스러운 눈사태로 도로 일부가 막혔고 차량은 우회로를 찾아 좁은 산길로 들어섰습니다. 이 과정에서 차량이 깊은 눈에 빠져 움직이지 못하게 되었고 경비원들은 차량을 밀어내기 위해 내려야 했습니다. 한 경비원이 저를 차 안에 남겨두고 다른 경비원과 함께 차를 밀기 시작했습니다. 이 순간이 제가 기다려온 기회였습니다. 수갑을 찬 상태에서 저는 몰래 운전석 뒤에 숨겨두었던 작은 철사 조각제가 이송 전에 화장실에서 몰래 얻은 것을 이용해 수갑 잠금 장치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번의 시도 끝에 마침내 수갑이 풀렸습니다. 경비원들이 차를 밀느라 완전히 집중하고 있을 때 저는 조용히 차량 반대편 문을 열고 빠져나왔습니다. 다행히 눈이 많이 내리고 있어 시야가 좋지 않았고 이것이 제 탈출을 도왔습니다. 저는 재빨리 근처의 숲으로 뛰어들어 최대한 멀리 도망쳤습니다. 그날부터 시작된 제 탈출 여정은 거의 3주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저는 낮에는 숨어 있고 밤에만 이동하며 작은 마을과 농가를 피해 산속으로 계속 이동했습니다. 식량은 거의 없었고 극한의 추위 속에서 저는 몇 번이고 죽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고 있는 끔찍한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 한다는 사명감이 저를 계속 앞으로 나아가게 했습니다. 추위와 굶주림 그리고 끊임없는 공포 속에서 보낸 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처음으로 진정한 자유를 느꼈습니다. 더 이상 잔인한 시스템의 일부가 아니었고 제 양심에 따라 행동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유는 어떤 고통보다도 값진 것이었습니다. 마침내 3주간의 필사적인 여정 끝에 저는 두만강 국경에 도달했습니다. 강은 얼어 있었지만 얼음은 매우 불안정해 보였습니다. 국경 경비대가 정기적으로 순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틀 동안 숨어서 상황을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밤중에 경비대의 순찰 간격이 길어지는 틈을 타 저는 목숨을 걸고 얼어붙은 강을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얼음은 제 예상대로 매우 약했고 몇 번이나 깨질 뻔했습니다. 한 번은 실제로 얼음이 깨져 허리까지 차가운 물에 빠지기도 했지만 간신히 다시 올라와 계속 나아갔습니다. 그 순간의 공포와 절박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저는 오직 앞으로 그리고 앞으로만 나아갔습니다. 마침내 강의 중국 쪽 기슭에 도달했을 때 저는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그것은 안도의 눈물이자 모든 것을 뒤로하고 떠나온 슬픔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북한을 탈출했지만 동시에 제 가족, 제 고향, 그리고 제 과거의 모든 것을 영원히 떠나온 것이었습니다. 중국에서의 첫 며칠은 또 다른 생존 투쟁이었습니다. 저는 언어도 모르고 지리적으로도 낯선 환경에서 계속 숨어 다녀야 했습니다. 중국 공안에게 발각되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될 위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운 좋게도 저는 연변 지역의 한 조선족 가정을 만났고 그들은 저를 임시로 숨겨주었습니다. 그 가정은 제가 북한에서 온 탈북자라는 것을 알고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저에게 음식과 옷 그리고 머물 곳을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그들이 탈북자 지원 네트워크와 연결해 주었습니다. 이 네트워크는 북한 인권단체와 연결되어 있었고 탈북자들을 한국이나 다른 안전한 국가로 이동시키는 데 도움을 주고 있었습니다. 네트워크의 활동가를 만났을 때 저는 제 정체와 교화소에서의 경험, 특히 여성 사형수들에 대한 잔인한 처우에 대해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은 활동가는 크게 충격을 받았고 이것이 매우 중요한 정보라며 빨리 안전한 곳으로 저를 데려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에서 한국까지 가는 길은 멀고 위험했습니다. 저는 위조 서류와 함께 베트남, 라오스, 그리고 마침내 태국까지 이동해야 했습니다. 이 여정은 3개월 넘게 걸렸고 매 순간이 체포와 북송의 위험을 안고 있었습니다. 저는 트럭 뒷칸에 숨어 국경을 넘기도 했고 정글 속을 며칠씩 걷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다른 탈북자들과 함께 이동했고 때로는 혼자서 낯선 도시를 헤매기도 했습니다. 마침내 2017년 여름 저는 태국 방콕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한국 대사관에 보호를 요청했고 제가 북한 교화소의 전직 간수이며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사관 직원들은 처음에는 의심스러워했지만 제가 상세히 설명한 북한 교화소 시스템과 여성 사형수들에 대한 처우는 그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습니다. 2개월간의 심사와 조사 끝에 저는 마침내 한국 입국 허가를 받았습니다. 2017년 9월 저는 인천공항을 통해 대한민국 땅을 밟았습니다. 그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감격스러운 순간 중 하나였습니다. 비로소 저는 제가 알고 있는 끔찍한 진실을 안전하게 세상에 알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한국에 도착한 후 저는 국가정보원과 통일부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제 신원과 북한에서의 경험을 철저히 검증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교화소에서의 제 역할, 여성 사형수들에 대한 처우, 그리고 하체 구속구 시간 규정의 실제 목적까지. 조사관들은 때로 제 이야기를 믿기 어려워했지만 제가 제공한 세부 정보와 북한 내부 시스템에 대한 지식은 제 증언의 신빙성을 뒷받침했습니다. 그 후 저는 하나원에서 3개월간의 적응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한국 사회와 문화, 경제 시스템에 대해 배우고 새로운 삶을 준비했습니다. 동시에 심리 상담을 통해 제가 겪은 트라우마를 조금씩 극복해 나갔습니다. 하지만 미선, 영희, 그리고 다른 많은 여성 사형수들의 얼굴은 여전히 제 꿈에 자주 등장합니다. 하나원을 수료한 후 저는 서울 남부의 작은 아파트에 정착했습니다. 정부의 정착 지원금으로 기본적인 생활을 시작했고 조금씩 한국 사회에 적응해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려웠습니다. 북한과 한국은 같은 언어를 사용하지만 문화적으로는 너무나 달랐기 때문입니다. 특히 현대기술과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은 제게 큰 도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더 중요한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북한의 여성 사형수들이 겪는 끔찍한 인권 유린의 실상을 세상에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원 시절부터 저는 북한 인권단체들과 접촉을 시작했고 그들에게 제 경험과 목격한 사실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는 신중하게 접근했습니다. 제 신원이 노출되면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들이 위험에 처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익명으로 그리고 비공개 모임에서만 증언을 시작했습니다. 인권단체 활동가들과 연구자들은 제 이야기에 깊은 관심을 보였고 특히 하체 구속구 시간 규정과 그 목적에 대한 제 증언은 그들에게 새롭고 충격적인 정보였습니다. 이 시기에 저는 제 경험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화소에서의 일상, 여성 사형수들의 처우, 비밀 문서에서 발견한 정보 등을 모두 글로 남겼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공식 증언과 보고서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글을 쓰는 과정은 때로 매우 고통스러웠지만 동시에 치유의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2018년 중반 저는 좀 더 적극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북한 인권단체의 소개로 저는 국제인권단체의 대표들과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제 증언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고 UN 북한 인권조사위원회에 제출할 보고서에 제 사례를 포함시키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저는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국제무대에서 증언하는 것은 제 신원이 완전히 노출됨을 의미했고 이는 북한에 있는 제 가족들에게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은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는 데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몇 달간의 고민 끝에 저는 마침내 제 얼굴과 이름을 공개하고 증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결정이었지만 미선, 영희, 그리고 다른 수많은 희생자들의 목소리가 되어야 한다는 책임감이 저를 이끌었습니다. 그들의 고통과 희생이 세상에 알려져야만 했습니다. 2019년 초 저는 처음으로 국제인권 컨퍼런스에서 공개 증언을 했습니다. 제네바에서 열린 이 행사에는 전 세계 인권 활동가들과 언론인들이 참석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분명하게 제가 목격하고 경험한 북한 교화소의 실상, 특히 여성 사형수들에 대한 잔인한 처우와 그 목적에 대해 증언했습니다. 여성 사형수들의 하체를 9시간 동안 구속하는 것은 단순한 형벌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의 신체에서 특정 물질을 추출하기 위한 계획된 고문입니다. 이 물질은 북한 최고위층의 건강과 장수를 위해 사용됩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완전히 무시한 이 시스템은 반드시 세상에 알려져야 합니다. 제 증언은 국제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많은 언론이 이 이야기를 보도했고 인권단체들은 북한에 대한 더 강력한 압박을 촉구했습니다. 유엔은 이 문제, 교화소의 기밀 문서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제 노력은 끝까지 쉽지 않았습니다. 탈출을 결심한 후 저는 어떻게든 제가 알게 된 끔찍한 진실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나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단순한 증언만으로는 국제사회를 설득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보위부의 신문이 시작되기 전 마지막으로 행정실에 들어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당시 저는 이미 감시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위험을 무릅쓰고 핵심 문서들의 주요 내용을 작은 종이에 메모했습니다. 종이는 너무 작아서 신발 밑창에 숨길 수 있었고 신문을 받는 동안에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저는 제가 직접 작성한 보고서들의 사본도 확보하려 했습니다. 여성 사형수들의 하체 구속 후 상태 변화에 대한 제 기록은 그 자체로 중요한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교화소 시스템의 관료적 특성 덕분에 모든 보고서는 여러 부서에 복사본이 보관되어 있었고 저는 의무실에서 몇 장을 몰래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탈출 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것은 이 귀중한 증거들을 안전하게 보존하는 일이었습니다. 두만강을 건너기 전 저는 문서들을 방수 비닐에 싸서 몸에 단단히 붙였습니다. 강물에 빠졌을 때조차 저는 그 증거를 지키기 위해 필사적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종이가 아니라 북한에서 희생된 수많은 여성들의 목소리였기 때문입니다. 중국에서의 도피 생활과 태국을 거쳐 한국에 도착하는 전 과정에서 이 문서들은 제 몸에서 떨어진 적이 없었습니다. 한국에 도착했을 때 문서는 이미 많이 손상되어 있었지만 여전히 판독 가능한 상태였습니다. 국가정보원은 이 증거의 가치를 즉시 인식했고 문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철저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조사 결과 제가 가져온 문서들은 진짜로 확인되었습니다. 그것은 북한 정권의 잔혹한 실험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였고 제 증언의 신빙성을 크게 높였습니다. 특히 여성 사형수들의 상태 변화를 기록한 보고서와 생존인자 추출 프로토콜에 관한 메모는 국제 인권단체들에게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서 자체보다 더 가치 있었던 것은 제가 실제로 목격하고 경험한 사실들이었습니다. 저는 이 시스템의 내부자였고 그 작동 방식을 직접 보았습니다. 저의 상세한 증언은 문서가 보여주지 못하는 인간적 측면, 특히 여성 사형수들이 겪은 실제 고통을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 정착한 후 저는 북한 인권단체의 도움을 받아 이 증거와 증언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증언은 녹음되고 기록되었으며 제가 가져온 문서들은 전문가들에 의해 분석되었습니다. 이 과정은 몇 개월이 걸렸지만 결과적으로 북한의 인권 유린에 대한 강력한 증거 자료가 만들어졌습니다. 2018년 말 저는 이 자료를 바탕으로 유엔 북한 인권조사위원회에 공식 증언을 제출했습니다.
증언은 하체 구속구 시간 규정의 실제 목적과 그것이 여성 사형수들에게 미치는 영향, 그리고 북한 정권이 이를 어떻게 체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유엔 조사관들은 저의 증언에 큰 충격을 받았고 추가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그들은 특히 이 규정이 얼마나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오랫동안 시행되어 왔는지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제가 제공한 정보는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유엔의 이해를 크게 넓혔고, 이후 발표된 보고서의 중요한 부분으로 포함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국제인권법 전문가들과도 긴밀히 협력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목격한 행위가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하며 국제형사재판소 ICC에서 다룰 수 있는 사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비록 북한이 ICC 회원국이 아니어서 직접적인 기소는 어렵지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통해 이 문제를 ICC에 회부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저의 증언과 증거가 국제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하면서 북한 당국의 반응도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저를 인간 쓰레기이자 거짓말쟁이로 비난하며 제 증언이 미국과 그 주구들에 의해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제가 실제로 교화소 간수가 아니었다는 허위 주장까지 펼쳤습니다. 이러한 비난은 예상했던 것이었지만 더 걱정된 것은 북한에 남아있는 제 가족의 안전이었습니다. 여러 소식통을 통해 저는 제 부모님과 동생이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저에게 엄청난 심리적 충격이었고 한동안 저는 깊은 죄책감과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인권활동가들과 탈북자 지원단체들은 저를 격려하며 진실을 알리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다고 설득했습니다. 그들의 지지와 심리 상담의 도움으로 저는 천천히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제 가족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더욱 강력하게 진실을 알려나가기로 결심했습니다. 2019년 저는 더 적극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국제인권 컨퍼런스와 포럼에 참석하여 공개 증언을 했고 언론 인터뷰도 받았습니다. 신분 노출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 얼굴과 이름을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것은 제 증언에 더 큰 신뢰성을 부여하고 북한 정권이 저를 단순히 익명의 거짓말쟁이로 무시할 수 없게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 언론의 인터뷰 요청이 쇄도했습니다. BBC, CNN 그리고 주요 신문들이 제 이야기에 관심을 보였고 저는 가능한 한 많은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각 인터뷰에서 저는 북한 여성 사형수들의 처우, 특히 하체 구속구 시간 규정의 실체를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한 유명 다큐멘터리 제작팀은 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 특별 프로그램을 제작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제 증언을 바탕으로 교화소 내부와 사형 집행 과정을 재현했고 이 다큐멘터리는 여러 국제영화제에서 상영되며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저의 증언이 세계적으로 주목받으면서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도 높아졌습니다. 여러 국가들이 유엔 총회와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의 인권 유린을 강력히 비난했고 일부 국가들은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2020년 유엔 인권이사회는 북한의 여성 정치범과 사형수들에 대한 처우를 조사하는 특별위원회를 설립했습니다. 이 위원회는 저를 핵심 증인으로 초청했고 저는 다시 한번 제 경험과 목격한 사실들을 상세히 증언했습니다. 위원회의 최종 보고서는 북한 정권의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인권 유린을 강력히 비난했고 특히 여성 사형수들에 대한 처우를 심각한 반인도적 범죄로 규정했습니다. 그러나 저의 활동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여전히 외부 세계로부터 철저히 고립되어 있었고 국제사회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인권 상황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때로 저를 좌절하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더 열심히 활동해야 할 이유가 되기도 했습니다. 2021년부터 저는 활동의 방향을 약간 바꾸었습니다. 단순히 북한의 인권 유린을 폭로하는 것을 넘어
더 구체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활동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저는 다른 탈북자들과 협력하여 북한 내부로 정보를 전달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했습니다. 라디오 방송, USB, 그리고 풍선을 통해 우리는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 세계의 진실과 그들의 권리에 대한 정보를 전달했습니다. 또한 저는 여성 사형수 출신의 탈북자들을 찾아 그들의 경험을 기록하는 프로젝트도 시작했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사형 집행 직전에 탈출에 성공했거나 드물게 사면된 경우였습니다. 그들의 증언은 제 경험을 확인해 주었고 하체 구속구 시간 규정이 여전히 시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때로 저에게 큰 심리적 부담이 되었습니다. 끔찍한 기억을 계속해서 되살려야 했고 북한 정권의 위협과 비난도 계속되었습니다. 때로는 새로운 정체성과 평화로운 삶을 원하는 마음이 강하게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미선, 영희, 그리고 다른 수많은 희생자들을 생각하며 계속 나아갔습니다. 2022년 저는 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 회고록을 출판했습니다. 쿠시간의 침묵 북한 여성 사형수의 비밀이라는 제목의 이 책은 한국어로 출간된 후 영어, 일본어, 프랑스어 등 여러 언어로 번역되었습니다.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이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북한의 인권 상황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회고록 출간 이후 저는 전 세계를 다니며 강연 활동을 했습니다. 대학, 인권단체, 정부기관 등 다양한 곳에서 제 경험과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많은 젊은이들이 북한 인권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을 보았고 이것이 저에게 큰 희망이 되었습니다. 이런 활동들을 통해 저는 점차 제 내면의 상처도 치유해 갔습니다. 처음에는 끔찍한 기억을 이야기할 때마다 악몽에 시달렸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은 트라우마 치유의 과정이 되었습니다. 특히 제 이야기가 실제로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사실이 저에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북한에 남아있는 제 가족에 대한 걱정은 계속되었습니다. 2023년 초 중국 국경 지역의 정보망을 통해 저는 부모님이 정치범 수용소에서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소식은 저에게 엄청난 슬픔과 죄책감을 안겨주었고 한동안 저는 깊은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이 시기에 저를 지탱해 준 것은 다른 탈북자들의 지지와 연대였습니다. 그들 역시 유사한 상실과 죄책감을 경험했고 그들의 이해와 위로는 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또한 심리 상담과 치료를 통해 저는 점차 이 슬픔을 받아들이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2023년 하반기 저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북한 여성 사형수들을 지원하기 위한 국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네트워크는 탈북에 성공한 여성들을 지원하고 북한 내부의 정보를 수집하며 국제사회에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알리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아직 초기 단계지만 이미 여러 국제 인권단체와 정부기관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이 네트워크가 북한 여성들의 인권 개선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하체 구속구 시간 규정과 같은 잔인한 관행이 중단되고 더 이상 여성들이 이런 고통을 겪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탈북 후 7년 저는 한국 사회에 잘 적응했고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는 북한 인권단체에서 정식으로 일하며 다른 탈북자들의 정착을 돕고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과거의 기억이 저를 괴롭히지만 저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북한의 인권 상황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때까지 저는 계속해서 목소리를 높이고 활동할 것입니다. 그것이 미선, 영희, 그리고 다른 모든 희생자들에 대한 제 책임이자 제 가족의 희생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는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 증언이 단순한 폭로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촉매제가 되기를 따릅니다. 인간의 존엄성은 어떤 이념이나 정치 체제보다 우선되어야 합니다.
어떤 국가도, 어떤 정권도 자국민, 특히 가장 취약한 위치에 있는 여성들을 이렇게 잔인하게 대할 권리는 없습니다. 북한에서는 지금도 여성 사형수들이 하체 구속구 시간 규정에 따라 고통받고 있을 것입니다. 그들의 비명은 두꺼운 벽에 막혀 세상에 들리지 않지만 우리는 그들의 존재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언젠가 북한의 모든 교화소와 정치범 수용소가 열리고 그 안에 갇힌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될 그날까지 저는 그들의 목소리가 되어 외칠 것입니다. 2024년 현재 저는 국제형사재판소에 북한 고위 지도부를 반인도적 범죄로 기소하는 절차의 핵심 증인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법적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그것은 정의를 위한 중요한 걸음입니다. 설령 현실적으로 북한 지도부가 실제로 재판을 받을 가능성은 낮더라도 이 과정 자체가 국제사회에 북한의 인권 상황을 계속 환기시키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또한 저는 최근 한국과 미국의 의학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하체 구속구 시간 규정의 의학적 영향에 대한 연구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이 연구는 제가 목격한 여성 사형수들의 신체 반응과 고통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그 잔혹성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것은 제 증언에 더 큰 과학적 신빙성을 부여하고 북한 정권의 변명과 부인에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제 한국에서 새로운 가족을 이루었습니다. 2022년 저는 한국인 남성과 결혼했고 현재 딸 하나를 키우고 있습니다. 새로운 가족은 제게 큰 위안과 희망이 되었습니다. 특히 딸의 탄생은 제 인생에 새로운 의미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딸이 자라면서 저는 그녀에게 제 과거와 북한의 현실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지만 동시에 그녀가 밝고 희망찬 미래를 바라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제 활동은 때로 저와 가족에게 위험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북한 정권은 여전히 저를 최고 존엄에 대한 모독을 저지른 반역자로 간주하고 있으며 간혹 협박과 위협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의 보호와 국제 인권단체들의 지원 덕분에 저는 비교적 안전하게 활동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제가 충분히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무력감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북한의 인권 상황은 여전히 심각하고 하체 구속구 시간 규정과 같은 잔인한 관행도 계속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저는 스스로를 다잡습니다. 변화는 천천히 오지만 반드시 올 것이라고 믿으며 그 변화의 씨앗을 뿌리는 일을 계속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미래에 대한 저의 희망은 분명합니다. 언젠가 북한이 변화하고 모든 정치범과 양심수가 석방되며 인권이 존중되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특히 여성 사형수들에 대한 잔인한 처우가 중단되고 모든 북한 여성들이 존엄성을 인정받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저는 계속해서 진실을 알리고 희생자들의 목소리가 되며 변화를 위해 싸울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미선, 영희, 그리고 다른 모든 희생자들에게 할 수 있는 약속이자 제 가족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만약 제 이야기를 듣는 분들 중에 어떤 방식으로든 도움을 주고 싶으신 분이 계시다면 북한 인권단체를 지원하거나 북한 인권 문제에 관심을 갖고 목소리를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관심과 행동이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는 함께 북한 주민들이 자유와 존엄성을 누리는 날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제 제 이야기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개인의 경험담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심각한 인권 침해에 대한 증언입니다. 제가 목격하고 경험한 것들이 결코 잊혀지지 않고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데 기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모든 북한 주민들, 특히 지금도 교화소와 정치범 수용소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세상은 여러분의 고통을 알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자유와 인권을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변화의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까지 희망을 잃지 마시고 생존해 주십시오. 우리는 결코 여러분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